그럼 우리가 인지심리학을 배우고 나면 어떤 점들이 좋아질까요? 자동차로 치자면 연비가 좋아지는 거죠. 이게 컴퓨터로 치자면 레지스트리 청소가 잘 돼 있어서 같은 하드웨어로도 더 잘 쓸 수 있는, 더 잘 돌아가는 컴퓨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너무 어려운데, 어렵지.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을 땐 약간 떼고 한다. 혹은 스피커폰을 본다. 이런 거는 습관이니까 만들 수 있거든요. 보이스피싱 예방위원 뭐 이런 거 안 들어가겠어요 혹시? 교수님은 심리학의 메타버스. 네. 교수님, 코로나 이후로 사실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졌잖아요. 막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네. 살려니까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마음이 좀 바뀌었죠. 어때요? 그럼요. 어떻게 바뀐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곧 나올 연구들인데, 제가 이제 심사 단계에 있는 논문들을 보면, 네. 아예 국민 평균 성격 검사 결과가 바뀌었다라는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성격이 바뀌어요? 사실 성격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성격 검사의 문항에 답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당신은 이런 편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전에는 4점을 줬다면 요즘은 국민 평균이 막 3점으로 낮아지거나 5점으로 높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바뀔 때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북반구에서 철학 발달하고, 그 다음에 남유럽에서, 북유럽에서 철학 발달하고, 남유럽에서 예술 발달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 철학하고. 우리나라에서 뭐가 발달할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실용적이다. 실용적이다. 그래서 외국 연구자들이 제가 오히려 노벨 물리학상 우리는 한 명도 없다 속상해하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한 명도 없는데 반도체 1등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네. 네. 우리는 적응 능력, 실용적이죠. 적응력이 강하고. 그럼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실용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마음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을까요? 코로나라고 하는 게 이제 이동성을 제한시켰잖아요. 그 이동성에 물리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온라인상에서 훨씬 더 이동성을 높여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온라인 이동성 엄청 높아졌어요. 그렇죠. 네.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벌써 적응력이 좋은 거죠. 적응력이 좋은 거예요. 오프라인 실용성, 온라인 실용성을 네. 사람들이 찾아가겠네요.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관련된 것도 갑자기 우리 한국에서, 사실 메타버스에 관련된 얘기들은 세계적으로 조금씩 계속 더 이제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김상균 교수님이 아주 네. 큰몫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추천사 쓰기 전에 네. 그 책 원고를 보면서, 야, 이게 또 다시 한번 시대적인 또 베스트셀러가 나오겠구나, 라고 하면서 추천사를 쓰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교수님은 심리학의 메타버스. 네. 지금 그런데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심리 상담소를 어떻게 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중독적인 것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가 지금 각 대학의 연구비를 받은 교수님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상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는 발상일 정도가 되니까, 분명히 사람은 갇혀 있으면 네. 힘들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학교도 다녀보고, 그 다음에 온라인상에서 여행도 다녀보고 라는 걸 계속 할 텐데, 예상이 아니라 이미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럼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되게 갇혀있고 우울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기저의 마음이 있지만, 또한 한국인으로서는 그걸 극복하는 실용의 마음이 또 있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낙천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네. 낙천성이 떨어진다는 건 자꾸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네. 낙천성이 떨어져요? 네. 낙관성은 기를 수 있지만 낙천성은 타고나거든요. 네, 뇌에서 아예 타고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왜 아난다마이드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뇌에서. 네. 그래서 이렇게 낙천성 연구를 해보면, 낙천적이다라는 게 이제 스트레스도 좀 잘 안 받고 덜 불안하고, 핵심적인 건 또 적게 가져도 쉽게 행복해지는 그런 마음인데, 그건 우리 좀 없는 것 같아. 없죠. 한국 사람들이 욕심꾸러기잖아요. 그래, 욕심꾸러기라 이렇게 발전한 거야.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낙천성 순위를 매겨보면 한국이 꼴찌예요. 그래요? 네. 근데 그걸 뒤집잖아요. 그러면 근면 성실도 순위가 나와요. 또 우리 또 근면 성실은 따라올 자가 없지. 네.
아, 그러니까 위기가 있어도 또 한 번 뒤집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그렇기 때문에 늘 뭔가가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죠. 네. 그러니까 일본처럼 조용한 나라가 아니라 네. 한국은 굉장히 시끄러운 나라. 맞아요. 그 시끄러움이 또 어떨 때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동력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나라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이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이렇게 그 사람들의 어떤 인지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시니까 딱 들어오네요. 낙천성이 없다라는 말 저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 안 해봤네요. 쫙 꼴찌입니다. 네. 교수님은 이렇게 남들이 한 번도 안 해본 생각 그렇게 자꾸 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기분 되게 좋으시죠? 막 눈이 나처럼 띠용 띠용 그 눈만 띠용이 아니야 귀 띠용 머리 띠용 막 이러니까 다른 분도 아니고 선생님께서 그러시니까 아니 저 진짜요. 제가 지금 막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역량 강화가 재밌네요. 제일 더 중요한 목적이라고 봅니다. 아, 그러면 저 진짜 그래서 교수님 만나 뵙고 나서 상담 심리학만 전 생각했어요. 심리학 네, 그러면 네, 상담 네, 심리학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교수님 뵙고 인지 심리학 뭐지? 그러면서 막 찾아봤었거든요. 그 제일 쉽게 인지 심리학의 효용 가치 인지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요거 좀 딱 설명해 줘 보세요. 지금 주신 질문은 박계각층에서 주시는 질문입니다. 이제 인지심리학을 거의 예전에는 거의 접하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상담 심리학자는 네. 사람을 바꿔준다. 사람을 바꿔준다. 네. 이렇게. 저희는 인지심리학자들은 아예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사람 어떻게 바꿔? 상황만 바꿔보자.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해서 옆에서 네. 소위 말하는 상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같이 손잡아 주시면서 계속해서 긴 시간 동안 사람의 변화를 조금씩 만들어내시는 그 고마우면서도 헌신적인 분들이 상담 심리학자들이시고요. 저희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고 상황을 어떻게 살짝 바꿔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원하는 혹은 그 본인 자신이 원하는 행동들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난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 근데 이 남자랑 안 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집도 못 사고 내가 이러고 살고 내가 요새 너무 우울하고 집에만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서 막 터져 죽을 것 같고 막 이래. 그 정도가 되면 진짜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네. 혼인이라는 것 자체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라고 하면 바꿀 수 있는 상황을 자꾸 많이 찾아봐야 되죠. 그걸 찾아내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지. 나한테 별로 좋은 영향력을 못 미치는 배우자가. 네. 혹은 그 배우자 역시도 어떻게 네. 하면 본인의 아주 안 좋은 행동이나 아니면 안 좋은 말을 훨씬 더 잘 자제할 수 있는 상황에 넣어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약간은 좀 상처되는 말을 서로 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지. 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두고 그 주변의 여건이나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걸 연구하면서 이게 영향을 적게 미치거나 덜 미치거나 더 많이 미치도록 이걸 조율해 나가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과학자와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공학이기에 가깝죠. 공학에 가깝고. 그래서 생물학이나 수학이나 아니면 컴퓨터 관련된 과목들이 거의 커리큘럼의 대부분이라서 전 대학원에서 다른 동기들 다 성격이 뭐 우울증의 치료, 정신분석 배울 때 네. 공업수학 듣느라고 정말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 요번에 이거 잠깐 제가 교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 짧게 올렸을 때 사람들의 댓글이 엄청 폭발했는데 어디서 폭발했는지 아세요? 바로 그 지점에 교수님 말씀하신 거. 네가 잘못이 있어. 네가 바뀌어야 돼. 널 바꿔야 세상이 바뀌. 이게 아니라 넌 괜찮아. 여기 괜찮아에 다들 갔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난 괜찮아. 넌 괜찮은 사람이니까 네 옆에 것들을 어떻게 할지 보자. 라는 거에 사람들이 교수님 강의를 듣고 싶은 욕구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뭔가 되게 오픈된 것 같아요. 신이 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재밌는 게요. 상담 심리학은 국민소득이 10,000불, 20,000불 요때 인기가 많아요. 근데 그래요? 인지심리학은 30,000불이 넘어가는 나라에서만 관심을 가집니다. 이유는? 그러니까 30,000불 때까지 갔으니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더 필요한 거죠, 뭔가가. 네. 여전히 상담 심리학은 필요하지만 네. 30,000불이 돼도 10,000불이라도 그런데 10,000불 이하인 나라에서는 상담 심리학도 안 합니다.
그렇지. 거기 정말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네, 최우선이니까요. 근데 마음을 건드릴 여유도 없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만불 넘어가기 시작하면 상담 심리학이 나 아니면 임상 심리학 그런 사회 심리학이 이제 좀 먼저 저변을 확대하다가 네. 25,000, 3만 불 들어가면 이제 네. 해볼 건 다 해봤고 정말 열정을 다 불탈라봤고 최소한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나라들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열심히 살지 않았다는 죄명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여건이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는 거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요. 제가 네. 외국에 있는 인지심리학자들에게 야 요새 한국에서 인지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이제 니네 나라에서는 뭐 한 20, 30년 전부터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도 막 일어났어. 딱 이러니까 굉장히 많은 외국의 인지심리학자들이 오 니네가 드디어 이제 니네들이 노력 외에 다른 변수를 의지력 외에 다른 변수를 노력과 의지력 외에 다른 네, 변수. 중요하네. 네. 그럼 이 인지심리학 공부를 좀 하잖아요. 저도 이제 요번에 나이가 되니까 다시 대학을 갈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가고도 싶어요. 전 되게 심리학 공부하러 가고 싶었는데 네, 네. 사실 다 우리가 내 공부를 돌본 시간보다는 내 아이, 뭐 우리 집, 뭐 내 경제 상황이 돌볼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요번에 그래도 교수님이 요번에 그래도 강의를 해주신다 그래서 그 축약해서 짧게지만 그래도 어른이 돼서 듣는 심리학은 우리한테 의미가 되게 다르거든요. 네. 우리의 생활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럼 우리가 인지심리학을 배우고 나면 어떤 점들이 좋아질까요? 어디에 적용하고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동차로 치자면 연비가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컴퓨터로 치자면 레지스트리 청소가 잘 돼 있어서 같은 하드웨어로도 더 잘 쓸 수 있는 더 잘 돌아가는 컴퓨터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걸 뭐 해내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좌절을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늘 아침에까지 무슨 원고를 보내겠다라고 네. 하면 저는 저를 안 믿습니다. 모든 인지심리학자들은 자기의 의지력을 안 믿거든요. 대부분 다 자기를 못 믿어. 네. 자기가 제일 문제예요. 네,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에 한 3일 전부터 네가 네. 이러고는 안 쓰고는 못 베길 거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포석을 놓습니다. 뭔가 포석을 놓죠. 덫을 놔요? 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죠. 우리가 내일 아침에 일어날 자신이 없으면 알람을 맞춰 놓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네. 근데 근데 그런 알람을 한 7, 8개를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르르르 하는 그런 약간 정신사납거나 불쾌한 알람이 아니라 네. 맞아 그랬었지. 맞아 그렇구나. 오 그래 맞아 요걸 보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왜냐면 우리 인간이 생각의 체인이거든요. 습관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선 뭐가 잘 되고 어디에선 뭐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오전에 칼럼을 쓰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반드시 한 3개 정도의 루틴을 겪습니다. 루틴을 만들어 놨어요. 일요일 저녁에 술 먹는 인간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요일 저녁에 저희 가족이랑 그 밥 먹으면서 제 아내와 함께 지난 일주일 동안 만났던 가장 이상한 사람들의 뒷담화를 시작해요. 재밌겠다. 네, 그럼 뒷담화를 시작하잖아요. 네. 경영 칼럼이니까 뒷담화를 해야만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렇지. 그럼 거기서 이제 슬슬 부를 때, 이제, 네. 밥 먹으면서, 네. 그러니까 좋은 칼럼을 쓰는 건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좋은 칼럼을 쓰기 위해서는 이상한 사람들이나 뭔가 실수한 사람들의 얘기를 즐겁게 떠들어야만 나온다는 걸 저의 뇌는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하나 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에피소드 얘기하다가 이제 뭔가 단서가 딱 그쪽으로 넘어가게. 이회수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글 쓰는 건 좋은데 글 쓰러 책상 앞에까지 가는 길이 구만리다. 구만리. 그래서 저는 컴퓨터를 밥 먹기 전에 켜놔요. 그리고 아래 한글이랑 그다음에 웹브라우저 하나를 띄워놔요. 딱 칼럼 쓰기 좋은 상태로 싹 세팅을 해놔요. 해놓고. 왜냐면 그걸 안 해놓으면 뒷담화를 그렇게 저녁 먹으면서 깨끗이 해도 키다가 그걸 킬 때 이게 딴짓을 할 수가 있어요. 교수님도 그렇게 약하시군요. 그럼요. 네. 누구나 다 약하고요. 네. 그걸 의지력으로 할 수 있는 날은 1년에 잘해야 한 20% 정도 됩니다. 그렇게밖에 안 되네요. 네. 왜? 우리 인간은 지쳐있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사는 한국인들은 세계 평균보다 더 많이 지쳐있으니까 의지력이 그때 더 떨어지는 거죠.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일을 미룬다는 게 가장 많은 나라가 제일 많이 열심히 살면서도 무언가를 미룬다는 게 제일 많은 나라가 또 한국이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대부분 그 나라에서 팔리는 베스트셀러를 보면 네네. 굳이 논문을 안 보셔도 네. 그 나라 사람들이 뭘 힘들어하는지를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루는 것을 제때하는 것에 대한 심리학 책이 우리나라에서 심리학 책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자기계발서도 굉장히 많이 팔리는 정말 이유가, 많이 팔리죠. 네, 정말 많이 팔리는 이유가 이유가 있네. 그만큼 많이 미룬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도 미뤘어? 오케이. 그러면 제가 컴퓨터 켜놓는 것 전에 또 하나 계속해서 이래도 안 쓸래? 이래도 안 쓸래? 이래도 안 쓸래? 그치. 그러니까 불쾌하지 않은 그런 시그널들을 계속 놓으면은 그 일을 반복할 수 있게 되죠. 이게 또 나 말고도 내 아이한테도 적용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불쾌하지 않게 그럼요. 아이들을 인지심리학적으로 잘 끌어갈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인간이 언어에 의해서 설득되는 것 같지만 네. 사실은 그 전에 상황으로 거의 대부분 열지 말지,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를 결정을 많이 해놓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 깨울 때, 야, 해가 중천에 떴어. 일어나. 라고 얘기하기 전에 살짝 침대 밑으로 살짝 기어들어가지고 창문을 소리 안 나게 열어놔요. 왜냐면 이게 쿵 하고 열어버리면 벌써 아빠가 한판 하자는 얘기인 줄 아니까. 그럴 때 되게 비굴해야 돼, 아버지가. 들어가서 살짝. 해가지고 살짝 열고 가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얘는 중천에 뜬 해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방이 확 밝아졌거든요. 밝아지니까 하다가 이게 뭐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머, 야 지금 몇 시야라는 제 말을 더 민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세팅을 잘해. 요거 여러 군데다가 써먹을 수 있는 세팅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많이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죠? 네. 뭔가 급작스럽게 사람한테 뭔가 확 워닝을 주는 것보다 그 방법도 있네요. 네. 그래서 한 3가지, 4가지 정도만 그런 세팅을 하면 네. 그걸 나쁜 식으로 이용하면은 뭐 사기고 보이스피싱이겠죠. 네. 보이스피싱이라는 거를요. 어떻게? 왜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알려드려요. 보이스피싱이다 라고 하면 귀 이렇게 딱 대고 들으면 절대로 이거는 수사관들도 당합니다. 수사관들도 이렇게 딱 되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소리가 워낙에 내가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기를 네. 여기다 갖다 대면 그래서 습관을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무언가 보이스피싱이다라는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그냥 전에.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 오면 스피커폰 누르세요. 그럼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여요. 우리가 이걸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죠. 그래? 예. 그래서 왜 CEO들께서 가끔 이렇게 전화 안 받고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이유가 나는 이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는 무의식적 암시예요. 이렇게 대고 들으면 내가 지금까지 어떤 내용들을 이러고 들었냐면 몰입해야 되는 내용을 이러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세를 아예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러고. 예, 그러셨어요? 네. 네. 김민수 검사시라고요? 그렇구나. 이거 너무 이해가요. 네. 되게 밀접한 사람이랑 전화를 받는다. 네. 내 감정이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랑 전화를 받아. 그러면은 그래 알았어 그랬구나 뭐 이렇게 받잖아. 막 이게 만약에 지금 여기 막 남자친구랑 전화 받는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그러면 남자친구랑은 그래 자기야 이러지. 자기야 말해봐. 그래서 그러니까 저녁을 어디서 하자는 얘기지? 이렇게 안 받잖아. 그러네. 그러니까 뭔가 약간 너무 이해했죠 내가 뭔지. 그러니까 이제 전화도 이제 남편 전화도 그래 자기 알았어. 그럼 몇 시에 올 건데 내가 저녁할게. 알았어. 그래 집에 와서 먹어. 이건 기분 좋을 텐데 기분 좋아 객관적으로 이 인간을 놓고 먹고 싶어 그러면. 그래서 저녁을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너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인지적으로 그렇죠. 다르네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오면 그러니까 내가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너무 어려운데 어렵지.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을 땐 약간 떼고 한다. 혹은 스피커폰 누른다. 이런 거는 습관이니까 만들 수 있거든요. 보이스피싱 예방위원 뭐 이런 거 안 들어가겠어요 혹시? 가끔 이제 이런 재밌는 이런 질문들을 주실 때 이제 저희도 찾아보면서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일반인들이 또 인지심리학을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본 적 있으세요? 뭐가 가장 달라져요? 많이 그 이메일이나 아니면 피드백 주시죠. 그리고 이제 임원분들은 이메일만 주시는 게 아니라 밥도 사주시죠. 근데 이런 거예요. 네. 이제 옆에서 누가 듣고 있다면 되게 시덥지 않은 소리처럼 들렸을 텐데 변화량이 컸을 때, 그러니까 약간의 작은 조치인데 뭐 예를 들어서 창 등지지 마시고 저기 출입문 등지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달라요?
다르죠. 왜냐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창을 등졌다는 건 내가 지금 여기서 보스란 뜻이고요. 문을 등졌다는 건 내가 문 짓는 사람 대부분 팔로우잖아요. 기업에 있는 모든 회의를 보면 그 회의에서 제일 상급자인 분이 창을 등져요. 직장에 가면 왜 부장님 자리가 왜 창 그렇죠, 옆에 쭉 이렇게 집어드리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분이 어쩔 수 없이 고압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분을 통해서만 세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문 쪽으로 조금 옮겨보라고. 문가 보면 되게 색다른 느낌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전무님이 주관하시는 회의인데 전무님이 출입문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뭐지? 조교도 아니고 비서도 아니고 그치. 이런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전무님이 조금 더 나에게 오픈하고 그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말을 그 참석자들이 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창 등지지 마시고 출입문 등져보시라. 아, 그럼 이제 넛지 한 개죠. 겸손 모드로 가는 거네, 네. 겸손 모드로. 그렇죠. 넛지 한 개인데 한 개만 갖고 힘이 없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근데 이제 넛지 이런 게 넛지잖아요. 조금씩 넛지. 찌르는. 네. 근데 그 두 번째 방법을 하나 넣으면 이게 더하기가 아니라 항상 넛지는 제곱으로 힘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2의 자승이니까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탈되고 이런 건데. 그래서 또 하나의 넛지는 뭐라고 했느냐. 이제 잘 알려져 있는 방법. 왜 라운드 테이블 써봐라. 수평적이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넛지는 그 부분은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제발 다리 좀 모으고 얘기하세요. 네, 다리 좀 모으고.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권력자의 자세를 너무 많이 이렇게, 취해요. 이렇게. 이게 자세가 요거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네. 이건 거의 그 영화의 그거 분위기 나거든. 보스. 그렇죠. 침 뱉는 보스.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에서 그거를 고권력자의 자세,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세를 저권력자의 자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권력자의 자세나 저권력자의 자세를 한 3, 4분 정도만 취해도 네. 심지어 호르몬의 분비량 자체가 달라져요? 달라진다는 연구들이 꽤 있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자세를 좀 취하면 이러고 신입사원이라도 말이야. 뭐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이 좀 증가한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이 테스토스테론이 뭐 어떡하라는 거야 뭐 이런 거죠. 뭐 이러고 막 이런 자세면 아 그럴 것 같네. 호르몬이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아예 의자를 조금 더 거만한 자세로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부하 직원에게 주고 네. 그다음에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근데 외형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안 나 보이는데 앉아 보면은 어떻게든 저권력자의 자세가 나오는 자세로 의자로 바꿔보고 했던 적이 있어요. 넛지가 이제 출입문 그렇지? 등진다, 라운드로 놓는다, 그 다음에 의자 세개 놓는다. 많이 낮아지시겠네요. 네. 그랬더니 권력을 너무 잃으셔가지고 이 전문이 아니 그래서 우리 애들 야단칠 때 그러잖아요. 막 우리 똑바로 안 앉아? 그렇죠. 똑바로 하죠. 물을 먹어. 네. 그게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3분 지나면 호르몬이 완전 달라지겠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그거를 이용해서 그 전무님이 이렇게 한번 하시고 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야, 내가 왜 이렇게 말이 줄어들었냐. 아 이렇게 말이 줄어드는구나. 네. 그러니까 인간의 몸과 마음이 하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더 붙이셨으면 뭐 더 붙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넛지를 하나 더 붙였다면 네. 아마 그 전무님 거기서 혼나고 계시지 않았을까. 인간이 그래서 고등 영장류입니다. 이거에 영향 안 받으면 그건 열등한 종류의 동물이죠. 상황에 영향을 받고 그랬으니까. 상황에 상호작용을 하니까 인간이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의 영향이 그러니까 제일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게 한국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워낙 머리도 좋고 그리고 예민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요. 그럼 오히려 이제 예를 들어서 우울하거나 의기소침한 사람은 그 반대의 넛지를 쌓아가면 또 그렇죠. 달라질 수 있네요. 그래서 작년에 왜 그 코로나 그 팬데믹 때 네. 우울한 분들 많고 또 이제 무기력한 분들 많으니까 제가 그 기업에 가서 네. 이제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팔자에도 없는 힐링 강연을 내가 해보는구나. 우울 불안 극복 강연을 해보는구나라고. 근데 저는 이제 인지심리학자니까. 네, 자, 인지심리학적으로. 오늘부터 하루에 하나씩 하는데 오늘은 다 C 드라이브에 있는 바탕화면 폴더 정리를 시작하십니다. 시작. 왜? 우울할 때나 불안하거나 무기력할 때 다 모두 막막하거든요. 근데 막막할 때는 대자 들어간 걸 하면 안 돼요. 대청소. 네. 이게 대행진, 그러니까 대자 들어가면 더 막막해지거든요. 대판 싸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대를 갖다가 한 소 20개로 잘게 쪼개서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사실 딱 이게 적당한 표현이라서. 뭐요?
평상시에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때는 한 덩어리로 해도 괜찮은 일이지만 이때는 구체적으로 잘게 쪼개야 되기 때문에 한 10개나 20개로 쪼개면은 이게 더 훨씬 더 작고 만만해지죠. 만만해지죠. 그 중에서도 제일 작고 만만한 놈을 조지는 거예요. 살짝 성취감이 다음에 조금 더 큰 거 하게 만들고 조금 더 크게 하게 만들고 조금 더 크게 만들고 잘게 쪼개서 네네. 최대한 평상시보다 훨씬 더 쪼잔하게 잘게 쪼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코로나 팬데믹에서.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그러면 비누 하나 위치 옮기고 이렇게 막.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세면대만 닦고. 오케이. 네, 그다음에 이제 변기 닦고. 그러니까 화장실 대청소. 화장실 대청소 이런 거 하지 말고. 책장 정리도 뭐 오늘은 뭐 서랍 정리도 오늘은 여기 하나만. 여기 하나씩. 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한 3분의 1 정도 혹은 4분의 1 정도의 사이즈로 쪼개면 이제 뭐냐면 그래 그러니까 작은 마을 하나 정복하면 것처럼 이렇게 해나가면 그럼 그게 저기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에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우울이라고 하는 것도 에너지 부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울이라고 하는 걸 임상심리학, 상담심리학에서 또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양히 있죠. 우리가 진짜 많이 알고 있는 건데 저희 인지심리학에서는 우울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일단은 하드웨어 상태는 동력 부재거든요. 에너지 업부스거든요. 근데 에너지가 이제 우울증까지 내는데 깊은 우울이면 에너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방전이죠. 전기 시스템으로. 우리 전기 시스템으로는 방전인데 방전은 에너지를 다 채워 넣어도 시동이 잘 안 걸리고 옆에서 뭔가 점퍼가 들어가야 돼요. 네, 자동차 완전히 방전되면 밖에서 점퍼가 들어가야 되죠. 그치. 그러니까 이 밖에서 들어가는 점퍼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아주 작은 그 점퍼가 큰 에너지 흘려보내면 그냥 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에너지가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쾌감. 작은 쾌감. 그래서 우울증에 굉장히 심했던 분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개미들이 재밌게 놀고 있는 거 방바닥에서 보다가 힘냈다. 뭐 이런 약간의.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더 이상 시동 안 걸리죠. 그렇죠. 그다음에 약간 더 작은 거, 약간 더 작은 거, 약간 더 작은 거. 네. 그래서 식사를 할 때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같이 협업을 많이 하는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이랑 할 때는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먹지 않게 살짝 요만한 웃기게 되게 재밌는 웃긴 작은 통 떡볶이 3개를 줘요. 네. 떡볶이 3개를 주면 이게 떡볶이 큰 한 사발 있잖아요. 그분이 아무리 떡볶이를 좋아해도 이따만한 통에 놓고 보면 평상적인 상태에서 평시에서는 되게 좋아하죠. 와 많다 떡볶이 많으니까 좋다. 이것도 버거운 거예요 그분들은. 그럼 그분들이 어떤 해석을 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떡볶이도 싫어하니 내가 얼마나 더 안 좋은 상태일까. 더 무기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한 분에게는 그분이 좋아하는 걸 소량으로 살짝 웃기게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어떤 음식 좋아해? 그분 떡볶이 너무 좋아해. 그러면 유 선생이라고 하면서 친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협업할 때 혹은 상담하시는 분이랑 협업할 때 요거 소주잔에 담아가지고 드리자. 소주잔에 담으면 떡볶이가 이렇게 생기니까 그럼 그분이 뭐예요 이게? 근데 그건 만만하거든요. 하나씩 먹어봐요. 살짝 낮아요. 살짝. 그럼 그분이 좋아하시는 뭐 예를 들어서 콜라가 있다. 그러면 아기들 쓰는 작은 컵에 살짝 드려요. 살짝 드려요. 근데 너무 이해가 가요. 우울한 사람은 얘가 좋아할 것 같아서 큰 돈을 주거나 큰 걸 주면 교수님 말씀대로 이런 걸 줬는데도 나는 기뻐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니 나는 쓸모가 없다 생각하니까 그렇죠. 작은 에너지가 감당할 수 있는 돈, 감당할 수 있는 일, 감당할 수 있는 칭찬. 이거 진짜 애들이나 인간관계 너무 필요한. 아니 어떻게 얘는 떡볶이로 들었는데 막 제가 상상이 막 되면서 적용을 엄청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어른들이 심리학을 더 잘 배우는 이유입니다. 그렇구나. 네. 살아낸 실력이 있잖아. 네. 적용할 수 있는 실력.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이 더 심리학을 배워야겠네. 네. 그리고 훨씬 더 젊은 머리 팔팔한 대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저한테. 우리가 또 많이 겪어봐서 이게 경험으로 듣거든. 삶의 경험치들이 있고 맞아.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으니까 훨씬 더 쉬워요. 이게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 온몸이 듣거든. 막. 겪은 게 많아서. 교수님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고 또 좋아하기도 했지만 교수님으로부터 이 인지심리학 부분에 대한 호기심이 일어서 책도 보면서 이걸 과정으로 만들고 강의로 한번 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가지 않고도 사실 다 대학 갈 수 없잖아요. 우리 대학에 가지 않고도 진짜 이 심리학을 제대로 한번 배우고 싶다. 특히 여성분들이 심리학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가족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잖아요. 뭐랄까 소통의 중심?
그리고 뭐 문제의 중심에 있기도 해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아픔도 있고 그래서 심리학을 꼭 배우면 너무 사는 내내 잘 써먹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꼭 인지심리학 강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떤 내용을 준비했냐면요. 강해지는 심리학. 사실은 그게 뭐예요? 힐링이나 아니면 마음의 평화를 보통 생각을 하셨겠지만 예상을 뛰었고 네, 강해지는 심리학? 나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마음에 심리학을 드네. 해드릴 거예요. 역량이라면 여러 역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지금 여성분들이 되게 많으시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또 인지심리학적으로 정의를 내보면 이분들이 인큐베이션 피리어드, 잠복기에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역량을 꺼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한테 이런 힘이 있구나, 이런 거를 계속해서 찾지 않고 쭉 눌러놨다가 네. 찾아보자라고 하는, 이제 찾아보려면 동기가 생기시는 분인데 네. 그러면 동기가 생긴 분들이 나의 역량 중에 뭐가 있을까를 이제 서치하시고 모니터링 하셔야 되죠. 그렇죠. 나쁜 상태가 제거된 것만 힐링이고 평화가 아니라 사람이 나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아낼 때 굉장한 행복감으로 힐링감이 옵니다. 그래서 엄청 오죠. 저는 그럼요. 뭐 상담을 전공한 것도 아니니까 아마 들어보시면서 나한테 이런 숨겨진 장점이 있구나 라는 거, 그리고 그런 걸로 또 부수적으로 이런 실수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이런 작은 상황 몇 개를 놓으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의 힘, 그리고 잠복기를 거치고 계신 분들에게 역량의 강화를 위한 심리학으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 아이고, 좋을 것 아이고, 같아요, 아이고, 네. 진짜. 코로나 이후에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정말 자신감을 좀 장착을 우리가 좀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다 위축됐던 것도 확 일어나서 앞으로 좀 위로 올라갈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은 분위기, 근데 전 세계적으로 내년부터 다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우리만 이렇게 가라앉아 있으면 격차가 커지잖아요. 같이 그래도 올라갈 때 올라가야 되니까. 아마 그 과정에서 정말 또 제2, 제3의 배달의 민족도 나올 수 있고 우보도 맞아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떤 분들과 또 어떤 연결을 만들어내시냐에 따라서. 맞아. 제가 바라보는 앞으로의 3, 40년은요. 유니콘 기업을 만드는 스타트업이 70대, 80대, 90대에 의해서 시작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겁니다. 뭐요? 네. 70대라니. 나이 70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연결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지금은 소수의 개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항상 지금 시대에 아주 유니크한 그런 기능들은 10년, 20년 지나면 보편적 기술과 기능이 돼버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아주 쉽게 그분들과 협업하실 수 있는데 심리학을 배우시는 건 만드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자신의 역량, 그렇죠. 그 자신이 갖고 있던 가능성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올라가는 거네요. 그때 교수님 그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가 막 100살 넘게 살아서 어쩌면 인구 때문에 70대가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저한테 한번 말씀하셨죠. 갈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가야 돼요. 그래요? 네, 그런 구조로밖에 못. 다시 리턴이에요, 일터로? 네. 안 그러면 우리 사회가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워낙에 젊은 친구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청년 실업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런데 30년 전에 둘 이상 낳으면 그러니까 거짓골을 못 면한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30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초고령 사회, 아이가 부족한 사회, 출산율을 너무나도 대통령이 매일매일 걱정해야 되는 나라가 될 거라고 30년 전에 단 한 명이라도 걱정을 했냐는 거예요. 그래 안 했죠. 네. 지금 우리가 청년 실업률을 걱정하고 있지만 20, 30년 후에는요. 네. 중년인 분들이, 그러니까 60대, 70대, 80대도 중년이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사회에서 기능을 안 해줬을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지는가를 결국은, 왜냐면 바칠 허리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40대, 50대 분들이 나이 70 먹어서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가셔야 돼요. 가야 돼요? 네. 갈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뭐 이런 사무직을 하시든 아니면 그분들이 어떤 뭐 기획 일을 하시든 아니면 작은 점포를 운영하시든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자신의 역량에 대해서 이제 난 다 됐어가 아니라 다시 한번 제 역량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네요. 나를 좀 강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시기네요. 저는 그렇지 않으면 그렇구나. 심지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라에 죄 짓는 거라고. 그 정도로. 저는요, 심리학이 그냥 다 힐링이고 위로고 이런 줄 알았더니 강화가 있었네요. 자, 오늘 교수님이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사실 그 인지심리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교수님을 그냥 심리학 교수로만 이렇게 교수님이다라고만 알고 있고, 아, 인지심리학이 뭐지? 인지심리학이 뭘 할 수 있지 나한테?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이제 우리 오늘 이야기를 듣고 훨씬 더 이제 감을 딱 잡으셨을 것 같고, 네. 정말 이 코로나가 뭐 올해 지나고 내년 되면은 이제 많이 좀, 그죠? 우리 사회가 점프업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세상으로.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마음의 강화를, 또 여러분 자신감을 획복 딱 가지셔서 멋지게 내년쯤에는 더, 그죠? 자신을 역량을 강화시키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틀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저 NKTV의 구독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이쪽 보시고. 네. 네, MKTV 구독자 여러분, 저도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미력에나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정말 무한한 영광이고 많이 설렙니다. 저와 함께 인지심리학의 세계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